영혼의 자서전 리포트 그레코 니코스 카잔차키스 자서전입니다. 안정효 옮김 열린 책들. 글쓴이 니코스 카잔차키스도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안정효 님도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2008년 3월 30일 발행했고 350쪽 그 정도 되는데 한 160쪽까지 읽었습니다. 어제는 벚꽃이 지고 난 후에 키가 큰 나뭇가지에 매달린 까만 버치들을 올려다 보았고 그 버치들이 산책로 합성 데크 바닥에 떨어져 사람들의 발, 또 제 발에 밟혀서 여러 번 짓이겨서 까맣게 물든 모양을 보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읽는 책 영혼의 자서전 니코스 카잔차키스를 내가 만났구나. 정말 유명한 사람을 내가 만났구나.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정말 나는 복도 많아. 그의 말을 듣고 있어. 대단한 일이야.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출생이 1883년도 사람입니다. 2월 18일 그리스에서 출생하셨고 사망은 1957년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10월 26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2026년대 지금 현재 제가 그 카잔차키스를 만난 거죠. 책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모님 이야기, 크레타 이야기, 그리스 이야기. 글 쓰는 이야기, 어린 시절 어떻게 작가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든지 이 사람의 자질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천부적으로 글을 좋아하고 이성적으로 글을 쓰고 이런 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책을 읽으니까 요즘 갑자기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제가 결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제가 책을 읽고 글쓰기를 좋아하고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이 사람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가진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청각, 지성의 그러한 연장으로 살아있는 동안 또는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주변을 돌아보고 제 생각을 글로 쓰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다시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람의 책을 보면서 자서전을 보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또한 이분은 독자에게 말하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살아서 많은 투쟁을 했어도 이룩한 바가 너무 없는 이 사람이 쓴 글을 살아서 읽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쓴 글, 이 사람은 이때 본인 니코스 카잔차스키를 말하고 살아서 읽는 축복받은 사람은 저를 말하는 거니까 이 사람의 글을 읽으면 참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책을 산 지 좀 꽤 되었는데 읽다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여러 번 좀 던져버렸던 책인데 지금은 이 책을 읽고 있으니까 축복받은 사람이고 복도 많은 사람이네요. 제가요. 이 사람은 조르바, The Greek in 조르바로 유명합니다. 일례를 들면은 1917년 펠로폰네소스에서 그리스 인 조르바의 주인공이자 실존 인물인 기오르고스 조르바와 함께 이 작가는 탄광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대충 이야기였고 이제 이 사람 책을 읽으면서 책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되게 충격적인 거, 좀 깜짝 놀란 거, 이 사람이 세 가지의 영혼, 세 가지의 기도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말입니다. 첫째, 나는 당신이 손에 쥔 활이 올시다. 주님이여, 내가 썩지 않도록 나를 당기소서. 둘째, 나를 너무 세게 당기지 마소서 주님이여. 나는 부러질지도 모릅니다. 셋째, 나를 힘껏 당겨주소서 주님이여. 내가 부러진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여기서 약간 살짝 눈물이 나는 이런 기도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활이니까 당겨달라고 하고, 너무 근데 세게 당기지 마세요. 부러질지 몰라요. 힘껏 당겨주세요. 부러진들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살짝 울컥합니다. 그리고 또 정신을 차려서 글을 쓰는 사람은 억압되고 불행한 숙명을 산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맡은 일의 본질이 어휘를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인데, 어휘. 말하자면 내적인 격렬한 흐름을 정체시켜야 함을 뜻한다. 모든 어휘는 위대한 폭발적인 힘을 내포하는 견고한 껍질이다. 그 의미를 찾아내려면 인간은 내면에서 폭탄처럼 그것이 터지게 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안에 갇힌 영혼이 해방된다. 위의 기도도 마치 그거 읽으면서 울컥하고 감정이 치미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을 쓴 이분은 그 어휘를 찾아내는 그것이 마치 어휘를 통해서 인간에게 방아쇠를 당기는, 감정의 방아쇠를 당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자서전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좀 자서전이라고 하면 조금 나이가 드셔서 쓰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길어서 길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밤이 되었다. 하루의 일은 끝났다. 자기의 죽기 전에 쓴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내 연장들을 거둔다.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 지성. 나는 두더지처럼 내 집으로 땅으로 돌아간다. 지쳤거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니다. 나는 피곤하지 않다. 하지만 날이 저물었다. 내 마음의 산맥에는 빛이 조금 남았지만, 빛은 항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숨을 거두어야 하리라. 나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본다. 누구에게 작별을 고해야 하는가? 산과 바다와 발코니 위로 더덥도다. 이 모두가 나와 더불어 무덤으로 내려가리라. 죽기 전에 유언장이네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또 이런 구절이 또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는 그리스의 어느 마을 근처 외딴 오두막에서 바람을 돌보며 시를 쓰면서 살았다. 이 자그마한 움막은 올리브나무와 소나무줄 가운데 파묻혔고, 저 아래 나뭇가지들 사이로 지푸르고 가엾은 애게해가 보였다. 소박한 양치기 플로로스는 아침마다 양떼를 데리고 와서 나에게 우유 한 병과 삶은 달걀 8개와 빵을 주고 갔다. 원고지 위로 몸을 숙이고 글을 쓰는 나를 보면서 그가 말했다. 하나님 맙소사, 그렇게 글을 많이 써서 무얼 하겠다는 거예요? 실증도 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두막집에서 아주 글을 많이 쓰셨네요.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중요한 것만, 제가 감동받은 이야기만 좀 합니다. 이분은 나는 티 없는 눈으로 세상을 항상 새롭게 보기 위해서 또다시 아이가 된다. 글을 쓰다가 바다나 여인이나 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으면 나는 가슴속을 들여다보며 내 속에 아이가 하는 얘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인다. 그는 나에게 바다 쓰라고 글을 불러주는데, 어쩌다가 어휘를 사용해서 바다와 여인과 신의 위대한 힘을 비슷하게나마 묘사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 속에 살아있는 아이의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분이 초등학교가 되어서 아버지가 이제 이 분을 데리고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는 나를 선생에게 넘겨주었다. 이해의 뼈는 내 것이지만 살은 선생님의 것입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질을 해서 남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이 주인공을 학교로 데려다 줍니다. 아버지가 좀 특이한 사람이네요.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죽었을 때, 외할아버지의 죽음이란 제목에서 외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긴 거를 보면은 이 집안 가풍을 좀 느낄 수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소와 양과 당나귀 짐승들을 잘 돌보거라.
짐승들도 우리들처럼 인간이고 우리들처럼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가죽을 쓰고 말을 못할 뿐이니까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마라. 그들도 옛날에는 인간들이었으니까 배불리 먹이거라. 이렇게 짐승들 잘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올리브와 포도나무를 잘 돌보아라. 열매를 얻고 싶으면 거름과 물을 주고 가꾸어야 하느니라. 나무들도 옛날에는 인간이었는데 너무 오래전이라 그런 줄 모르고 살아갈 뿐이란다. 이 외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짐승도 잘 돌보라고 돌아가시면서 얘기하고, 또 올리브나무, 포도나무도 잘 가꾸어라. 나무들도 뭔가 영혼이 있다,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네요. 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8월의 장마가 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1년 내내 고생에 거두어 반쯤 말린 포도가 물에 휩쓸려 내려갔다. 아버지, 포도가 다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시끄럽다. 우리들은 없어지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때 여기 이 지역에서는 포도를 말려서 건포도를 저장해서 1년 내내 그 양식이 되는가 봅니다. 중요한 것인데, 또 식량이 되기도 하고 뭐 돈을 버는 수단이 되기도 했었나 봅니다. 내 아버지가 장마가 지어서 포도가 다 떠내려가니까 시끄럽다. 우리들은 없어지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순간을 절대로 잊지 못한다. 나는 그 순간에 내가 인간으로서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위대한 교훈 노릇을 했다고 믿는다. 나는 욕이나 애원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으면서 문간에 꼼짝 않고 침착하게 서 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항상 기억했다. 꼼짝 않고 서서 재난을 지켜보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혼자만이 인간의 위엄을 그대로 지켰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이 모습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을 쓰는 사람은 억압되고 불행한 숙명을 산다. 이건 아까 얘기한 거네. 그러니까 어휘를 찾아내야 되고 사용해야 되고, 어휘는 위대한 폭발적인 힘을 내포하는 견고한 껍질이라서 그 의무를 찾아내서 인간의 내면에서 폭탄처럼 그것이 터지게 해야 함으로써 안에 갇힌 영혼이 해방된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글을 쓴 작가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뭔가 저도 그 느낌이 안에서 막 요동치는 그런 격렬한 내적인 그런 그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의 책을 읽었고, 또 이분이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책을 읽는 거를 좋아합니다. 뭐 심부름으로 받은 그 심부름값 그 돈으로 이렇게 책을 사곤 했는데, 책을 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빛이 바랜 어느 책에서 나는 이런 구절을 읽었다. 가장 많은 바다와 가장 많은 대륙을 본 사람은 행복할지어다. 집에서 기르는 소처럼 1년을 살기보다는 하루 동안이나마 들소가 되라. 이 말도 좀 특이했고요. 또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시, 포이트. 나는 시라는 방법을 통해 고통과 노력이 꿈으로 변형되기도 하며, 아무리 덧없는 고뇌라고 해도 시가 영원한 노래로 바꿔놓기도 한다는 커다란 비밀을 이제야 의식하게 되었다. 시를 통해서 고통과 노력이 꿈으로 되고, 시가 꿈이 되고, 또 고뇌도 노래가 된다. 이것이 시의 비밀이라고 하네요. 또 나는 읽고 쓰기를, 머나먼 곳을 보기를, 고통과 기쁨을 직접 경험하기를 원했다. 세상은 그리스가 전부가 아니었고 세상의 고통은 우리들의 고통보다 훨씬 컸으며, 자유에 대한 갈망은 크레타인만의 특질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영원한 투쟁이었다. 이렇게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영혼의 자서전 3권 중에서도 반을 읽은 독후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